신용카드 명세서는 낫지 않는 상처처럼 부엌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2천만 원. 결혼식 꽃값, 출장 뷔페 계약금, 예식장 대관료. 3년 전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쓰라며 어리석게도 딸의 이름을 추가해줬던 내 카드 앞으로 청구된 금액들이었다. 내 교원연금과 남편 박성호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생명보험금으로 내 딸의 결혼 비용을 대준 셈이었다. 나는 청구 내역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내려갔다. 하나하나가 작은 배신이었다. 아름다운 정원 플라워 400만 원. 벨라비스타 웨딩홀 1, 0만 원. 해피데이 출장 뷔페 600만 원. 떨어지기를 거부하는 눈물이 차오르자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62이나 되었으면 좀 더 현명했어야 했다. 자식들의 사랑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걸 이제는 배웠어야 했다. 집은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다.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내 삶에서 나를 지워버린 가족의 메아리만이 가득했다. 남편 성호의 독서용 의자는 여전히 창가에 놓여 있었다. 그가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가 죽던 날 그대로 모든 것을 간직했다. 슬픔 때문이기도 했고 익숙한 것들을 유지하면 어떻게든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했던 시절에 묶여있을 수 있으리라는 절박한 희망 때문이기도 했다. 남편이 결혼 20주년 기념일 선물로 깜짝 설치해준 아일랜드 식탁의 화강암 상판 위에서 휴대폰이 윙윙거렸다. 딸 지혜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우리 장 좀 받아줄 수 있어? 결혼식 준비 때문에 늦을 것 같아. 늘 사던 걸로. 고마워. 늘 사던 것. 마치 내가 고용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나도 모르게 지원해준 2천만 원짜리 꿈의 결혼식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고 다시 명세서로 돌아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내 월 연금은 300만 원. 주택담보대출, 공과금, 기본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매달 50만 원 정도가 남았다. 이 속도라면 지혜의 결혼식 비용을 갚는데 꼬박 4년이 걸릴 터였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이어 아들 진우의 익숙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6개월 전 이혼 후 재기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34세 진우는 일시적인 조치를 영구적인 부담으로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한 상태였다. 엄마, 오늘 밤에 차 좀 써야겠어요. 부엌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복도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유라랑 일산에 있는 그 아파트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유라, 그가 석 달째 만나고 있는 26살의 요가 강사. 그녀는 우리 집을 자기 개인 스파처럼 여겼다. 그녀는 내 거실에서 명상 수련을 하며 수정과 아로마 오일을 피워댔고 그 냄새는 내 알레르기를 유발했다. 내가 조심스럽게 그 점을 언급하자 진우는 내가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과거에 갇혀 산다며 비난했다. 진우야, 나는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불렀다. 이리 좀 와볼래? 그는 이미 짜증이 난 얼굴로 문가에 나타났다. 그의 검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비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선물로나마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거리를 메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시절에 사준 것이었다. 왜요? 저 좀 바쁜데. 나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가리켰다. 이거 알고 있었니? 진우의 시선이 서류를 스쳤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가 10살 때 과자단지에서 쿠키를 훔쳤을 때부터 내가 읽을 줄 알게 된 그의 버릇이었다. 뭐려? 네 동생이 내 카드로 결혼식 비용 2천만 원을 썼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내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이 이어졌다. 네, 지혜가 그런 얘기 얼핏 하긴 했어요. 그냥 돈이잖아요, 엄마. 엄마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결혼식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그냥 돈이라고?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갔다. 진우야, 이건 내 비상자금 전부야. 이건 빌리는 거죠. 그가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결국엔 갚을 거예요. 게다가 엄마는 이 집도 있고 연금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나는 내 아들을 내가 키운 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의 까진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2번의 실패한 사업과 8개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해 끝난 결혼 생활 내내 그의 꿈을 지지해 주었던 나였다. 그런 그가 이제 월세 한 푼 내지 않는 내 집 부엌에 서서 나의 재정적 안정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지혜 상견례는 언제니? 나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진우가 얼어붙었다. 네? 상견례요? 초대장 못 받았는데. 그게 언젠데? 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아, 그거요. 네, 제 생각엔 아마 이미 한 것 같아요. 그냥 조촐하게요. 지혜가 뭐든 조용히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거짓말은 물리적인 실체처럼 우리 사이에 떠다녔다. 수천 번의 작은 배제, 무심한 잔인함이 쌓인 무게에 더해져 내 뼛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생일 저녁 식사,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손주들의 발표에 엄마는 사진 찍으면 늘 맘에 안 들어 하잖아요. 라는 이유로 내가 빠진 가족 사진들. 그렇구나. 나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접었다. 그럼 결혼식은? 나는 참석하는 거니? 당연히 엄마도 결혼식에 초대됐죠. 유난 떨지 마세요. 유난, 마치 내 딸의 인생에 참여하고 싶다고 묻는 것이 과장된 연극이라도 되는 것처럼. 차키는 고리에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자정까지는 차 돌려놓도록 해. 진우는 열쇠를 집어들고 문가에서 잠시 멈칫했다. 순간 그가 사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 목소리에 담긴 상처를 알아챌지도 모른다고. 대신 그는 말했다. 아, 그리고 오늘 밤 유라 여기서 자고 갈 거예요. 조용히 할게요. 현관문이 다시 한번 쾅 닫히고 나는 신용카드 명세서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인생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깨달음이 점점 커져갔다. 나는 성호의 의자로 걸어가 무겁게 주저앉았다. 밖에서는 동네가 저녁의 일상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길 건너 최 여사님은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고 이웃집 아이들은 자기 집 바디에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평범한 가족들이 평범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반면 나는 수십 년간 공들여 키워온 관계의 잔해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관계들이 나의 가치가 아닌 나의 쓸모에 기반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야 발견했을 뿐. 휴대폰이 다시 윙윙거렸다. 지혜에게서 온 또 다른 문자였다.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다음 달 출장 뷔페 계약금 좀 처리해 줄 수 있어? 200만 원밖에 안 돼. 아빠 생명보험금으로 충분하겠지? 엄마가 최고야. 200만 원밖에 안 돼. 아빠 생명보험금으로 충분하겠지. 성호의 의료비, 진우의 마지막 사업 기회, 그리고 이제 지혜의 꿈의 결혼식으로 이미 거덜난 그 생명보험금. 내가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어야 할 돈. 내가 언젠가 필요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의료비와 간병비를 위한 나의 안전망이었던 돈. 나는 글자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문자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34년의 엄마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답장 없이 문자를 삭제했다. 하지만 내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터였다. 성호가 앉아있기 좋아했던 창문으로 스며드는 마지막 저녁 빛을 받으며 그의 의자에 앉아 나는 이제 그것을 이해했다. 침묵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방임일 뿐이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예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었다. 결혼과 모성이라는 오랫동안 나를 정의해왔던 유물들에 둘러싸인 채 어두워지는 거실에서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 아이들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만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다면 아마도 그 가치가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배울 때가 된 것이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접자 신용카드 명세서가 내 손 안에서 바삭거렸다. 내일 나는 몇 군데 전화를 걸 것이다. 오늘 밤 나는 성호의 유령과 함께 앉아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나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해낼 것이다. 집은 익숙한 삐걱거림과 한숨 소리와 함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침묵이 버려짐이 아닌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침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왠지 다르게 느껴졌다. 더 날카롭고 더 목적이 있는 듯 했다. 마치 내면의 어떤 기계 장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몇 달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 아침 7시가 되자 나는 옷을 차려입고 내가 이제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 전화는 신용카드 회사였다. 무단 사용된 요금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나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이 몇 달 동안 제 허락 없이 제 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상대편 여직원은 전문적이었고 심지어 동정적이기까지 했다. 네,
즉시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네,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네,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나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 날짜, 금액, 즉 2천만 원에 달하는 무단 사용된 결혼식 비용을 제공했다. 고객님, 이 요금이 사기성으로 판명될 경우 카드 소지자에게 형사 고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두 번째 전화는 내 주거래 은행이었다. 제 계좌에서 한 사람을 빼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제 아들 박진우요. 2년 동안 공동 사용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접근 권한을 즉시 철회하고 싶습니다. 은행원은 꼭 필요한 질문만 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10분 만에 진우의 내 예금 및 적금 계좌에 대한 접근이 종료되었다. 그가 임시비용으로 사용하던 체크카드는 정오까지 사용이 거절될 것이었다. 세 번째 전화는 내 변호사 이수진에게였다. 동네 아이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성호의 유산을 처리해 주었던 50대의 예리한 여성이었다. 은숙 씨.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걱정이 묻어났다. 오랜만이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언장을 수정해야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무단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제 선택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에 약속을 잡았다. 아침 9시가 되자 나는 은퇴하기 전 32년간 3학년 담임을 맡았던 일산 초등학교 방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주차장은 아침 등교를 시키는 차들로 붐볐고 나는 부모들이 도시락과 책가방을 든 아이들을 건물 쪽으로 서둘러 데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십 년간 내가 목격했던 똑같은 일상의 의식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두었다. 곧바로 다시 울리고 또다시 울렸다. 네 번째 전화에 나는 받았다. 엄마, 다행이다. 지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엄마 카드에 무슨 문제 생겼어. 꽃집에서 센터피스 대금 결제가 거절됐다고 전화가 왔어. 내가 다시 걸어봤는데 카드가 정지됐다고 하더라. 카드는 내가 정지시켰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뭐? 왜? 엄마? 결혼식이 6주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돈 받아야 할 업체들이 있는데 예식장 잔금은 금요일까지 내야 한다고. 일정은 알고 있단다. 지혜야. 잠시 침묵. 그러다 그녀의 목소리가 10대 시절에 완벽하게 터득했던 애원하는 톤으로 바뀌었다. 엄마, 제발 카드에 무슨 문제가 있든 고칠 수 있잖아. 그냥 전화해서 괜찮다고 말해줘. 이거 다 정당한 청구잖아. 정당하다고? 내가 물었다. 내가 2천만 원어치 결혼 비용을 승인한 기억이 없는데 엄마가 비상시에 카드 써도 된다고 했잖아. 결혼식 계약금은 비상 상황이었어. 우리가 돈을 안 내면 예식장이랑 업체들을 잃게 된단 말이야. 네 결혼식은 나의 재정적 비상사태가 아니란다, 지혜야. 우리 사이의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나는 그녀가 숨쉬는 소리, 계산하는 소리, 늘 그랬듯이 나를 굴복시킬 올바른 단어 조합을 찾으려 애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엄마, 너무 비합리적이야. 이건 내 결혼식이라고. 엄마 외동딸 결혼식.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아? 34년간 나를 통제했던 그 질문.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아?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지 않아? 우리를 도와줄 만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네가 어른들처럼 네 결혼식 비용을 스스로 내길 바란다. 내가 말했다. 우린 그럴 여유가 없어. 그렇다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결혼식을 계획했어야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이 즉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전원을 꺼버렸다. 오전 11시. 나는 철물점에서 현관문과 뒷문에 새 디지털 도어락을 사고 있었다. 수년간 그곳에서 봐왔던 나이든 점원이 내가 그것들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요즘은 도어락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가 대화하듯 말했다. 유튜브에 웬만한 건 다 영상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운전해 돌아왔다. 내 집 바디스에는 진우의 차가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유라의 요가 매트가 펼쳐져 있었다. 아로마 오일 냄새가 공중에 무겁게 떠돌며 내 눈을 따갑게 했다. 그들은 부엌에 있었다. 유라는 내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스무디를 만들고 있었고 진우는 내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엄마, 드디어. 진우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 체크카드에 무슨 문제 생겼어요?
그리고 지혜가 아침 내내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대요. 무슨 결혼식 대금 문제 때문에 난리 났어요. 네 계좌 접근 권한을 내가 막았기 때문에 카드가 거절된 거야. 나는 지갑을 조리대 위에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지혜 상황도 알고 있어. 유라가 믹서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브릿지 염색한 머리카락이 빛을 반사했다. 어머님, 세상에, 저희 놀랐잖아요. 진우 씨는 어머님이 뇌졸중이라도 오셔서 그렇게 이상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시는 줄 알았대요. 이상한 재정적 결정. 내 집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 이 26살짜리 여자가 내 재정적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었다. 유라 씨, 내가 조용히 말했다. 짐 챙겨서 나가줬으면 해요. 그녀가 웃었다. 네? 왜요? 여긴 내 집이고 유라 씨는 여기 살지 않으니까요. 진우가 마침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오늘 왜 그래요? 미친 사람처럼 굴잖아요. 나는 내 집을 소유하고 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을 뿐이야. 나는 커피 메이커로 걸어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내 움직임은 신중하고 차분했다. 유라 씨, 10분 줄 테니 짐 챙겨요. 진우야. 유라는 아들이 중재해 주기를 기대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진우가 일어섰다. 그의 턱은 10대 시절에 내가 기억하던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엄마 그만해요. 망신스럽잖아요. 유라는 내 여자친구고 여기 있어도 돼요. 더 이상은 안 돼. 말도 안 돼요. 고작 뭐 때문에요. 신용카드 좀 섞인 거 가지고? 지혜가 갚을 거라니까요. 걔는 늘 그랬잖아요. 나는 아들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지혜가 언제 나한테 돈 갚은 적 있니? 진우야? 걔 대학 다닐 때 내가 내준 자동차 보험료, 첫 아파트 보증금, 임시방편이라던 석사학위 대출금. 언제? 그건 다르죠. 부모니까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말했다. 그건 내가 했던 거지. 과거형이야. 유라는 스무디도 잊은 채 완전히 굳어 있었다.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네, 내가 동의했다. 그래야겠네요. 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유라가 가면 나도 가요. 그 최후 통첩이 우리 사이에 떠올랐다. 34년간 그 말은 나를 공포에 떨게 했을 것이다. 내 아이들이 그들의 존재, 그들의 사랑, 그들의 인정을 철회하겠다는 위협은 그들의 무기고에 있는 궁극적인 무기였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완벽한 맛이었다. 네 선택이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떠나면 편할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 진심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내 표정에 무언가가 그것을 전달했는지 진우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흔들렸다. 엄마 제발요.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돈 문제 때문에 화나신 거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신용카드 청구서 몇 장 때문에 가족을 내버리는 건 아니죠. 내가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야, 진우야. 나는 나를 부엌 달린 현금 인출기처럼 대하는 어른들에게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있을 뿐이야. 유라는 인상적인 속도로 요가 매트와 수정들을 챙겼다. 차에서 기다릴게. 그녀는 진우에게 속삭이며 부엌을 거의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아들과 나는 부엌 아일랜드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내가 그에게 수많은 식사를 차려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그의 꿈과 실망을 들어주고 이혼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의 작은 성공들을 축하해 주었던 바로 그 식탁에서 이건 엄마답지 않아요. 그가 이제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끊어내는 분이 아니라고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분이잖아요. 그랬지.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가족을 하나로 묶으려면 한 사람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단다. 다시 켜놓은 내 휴대폰이 지혜에게서 온 또 다른 전화로 윙윙거렸다. 나는 화면을 보고 의도적으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지혜 지금 아마 울고 있을 거예요. 진우가 말했다. 결혼식이 망가졌잖아요. 결혼식이 망가진 게 아니야. 그냥 스스로 비용을 댈 방법을 찾아야 할 뿐이지. 무슨 돈으로요? 걔 교사잖아요, 엄마. 돈 못 벌어요. 나도 32년간 교사였어, 진우야. 내 결혼식 비용은 내가 냈단다. 그때랑은 다르죠. 그땐 물가가 쌌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계획했기 때문에 물가가 쌌던 거란다. 진우는 오랫동안 조용히 내 얼굴을 살폈다. 마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똑똑히 보는 것처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좋은 질문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원했는가? 사과? 그들이 내 사랑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인정? 변하겠다는 약속? 나는 너희가 어른이 되길 바란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삶과 결정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 나는 너희가 나를 착취해야 할 자원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길 바란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내 재정적 지원 없이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게 될 거야. 진우는 의자 등받이에 걸쳐있던 재킷을 집어들었다. 좋아요. 강하게 나가시겠다? 우리도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들을 다 소외시키고 외로워졌을 때 다시 기어들어올 생각은 마세요. 엄마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들. 그 무심한 잔인함의 순간 숨이 멎었다. 잘 가, 진우야. 내가 말했다. 그는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문을 세게 쾅 닫았다. 나는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찾아온 부엌에서 커피를 마저 마신 뒤 차에서 새 도어락을 가지러 갔다. 할 일이 있었다. 새 도어락은 오후 3시까지 설치되었고 나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번이나 테스트했다. 단단하고 단호하게 딸깍하는 소리는 내 인생의 한 장을 닫고 다른 장을 여는 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열쇠 하나를 갖고 다른 하나는 성호의 결혼 반지 옆 보석함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수진 변호사와의 약속은 사시였다. 시내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은 여전히 가죽과 오래된 책 냄새가 났다. 그녀가 성호의 마지막 몇 달을 헤쳐나가는 것을 도와주었을 때 기억하던 그 편안한 향기였다. 수진 자신은 똑같아 보였다. 은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코에 걸친 돋보기 안경,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 은숙 씨, 그녀가 마호가니 책상 건너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전화 목소리가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무단 신용카드 청구, 재정적 착취의 패턴, 내 우려에 대한 무심한 묵살, 가족 행사에서의 배제. 수지는 때때로 명확한 질문을 하며 메모를 했고 세부 사항이 더해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물었다. 몇 년 됐어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성호 씨가 죽은 후로 더 심해졌어요. 아이들이 저를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수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다. 은숙 씨, 지금 말씀하시는 건 노인 재산 학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청구만 해도 형사고소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재빨리 말했다. 그저 아이들이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가 따른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먼저 유언장부터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다른 선택지들을 논의해 봅시다. 성호가 죽은 직후 작성된 내 현재 유언장은 모든 것을 진우와 지혜에게 동등하게 남기도록 되어 있었다. 집, 내 퇴직연금 계좌, 성호의 생명보험금,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고 진우를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했다. 모든 걸 바꾸고 싶어요. 나는 수진에게 말했다. 집과 자산의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남은 퇴직연금 계좌를 나눠 가질 수 있지만 그동안 저에게서 가져간 것을 모두 갚은 후에야 가능하도록 하고 싶어요. 수진이 메모를 했다. 어떤 자선단체요? 제가 예전에 자원봉사했던 문해교육재단, 동물보호소, 그리고 아마도 가족 부양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곳이요. 그 아이러니를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리고 유언 집행인도 바꾸고 싶으시고요? 네, 변호사님이 괜찮으시다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맡겠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문제에 관해서는 은행에서 아마 대부분의 요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숙 씨, 제가 여쭤봐야겠어요. 그 후폭풍에 대비가 되셨나요? 아이들이 이걸 조용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텐데요. 마치 그녀의 말에 소환이라도 된 듯 내 휴대폰이 울렸다. 또 지혜였다. 나는 전화를 거절했다. 하루 종일 전화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진우는 이미 여자친구랑 같이 집을 나갔고요. 제가 외로워지면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꾸실 건가요? 그 질문이 허공에 맴돌았다. 내가 그럴까? 다시 전화해서 사과하고
현상 유지를 회복하고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하며 그들의 문제를 흡수하고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던 엄마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울 것이다. 아니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안 그럴 거예요. 수진의 미소는 작았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다른 것이 있어요. 접근금지 명령도 고려해 보셨나요? 아이들이 새로운 경계선을 어떻게 다루는지 먼저 지켜보죠. 수진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거의 저녁 6시였다. 수정된 유언장은 주말까지 준비될 것이었다. 신용카드 조사는 진행 중이었다. 도어락은 바뀌었다. 나는 내 이야기의 통제권을 되찾았고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짜릿했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식료품점에 들러나 자신만을 위한 것들을 샀다. 작은 닭가슴살, 신선한 채소,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와인 한 병. 계산대 줄에 서서 나는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만큼 나 자신에게도 중요해진 내 인생의 첫날. 집에 돌아오자 분위기가 달랐다. 더 조용했지만 또한 왠지 더 깨끗했다. 유라의 수정들은 사라졌다. 진우에 흩어져 있던 소지품들, 잡지, 더러운 접시, 충전 케이블들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공기는 더 이상 아로마 오일과 당연하다는 듯한 권리의식 냄새가 나지 않았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뒷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통해 보니 두 집 아래 사는 이웃 아주머니였다. 가끔 손을 흔들며 인사했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머뭇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최선자라고 해요. 정원 있는 파란 집에 살아요. 방해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좀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요. 언성도 높아지고 젊은 남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도 봤고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멋쩍어 했다.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최선자 씨? 최 여사님. 나는 그녀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몇 년간 지켜보며 그녀의 장미와 채소밭을 감탄했지만 날씨에 대한 인사말 이상을 나눈 적은 없었다. 괜찮아요. 나는 자동적으로 말했다. 그러다 자신을 바로잡았다. 사실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잘 해결하고 있어요. 해결하시는 동안 친구가 되어드릴까요? 그녀가 반찬통을 살짝 들어보이며 물었다. 잡채를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혼자 먹는 건 이제 질려서요.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아마도 알아봄 같은 것이 있었다. 한동안 혼자 지내온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이해심. 마침 와인 한 병 따려던 참이었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다. 그럼 제가 잔 가져올게요. 선자 씨는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말했다. 40분 후 우리는 내 부엌 식탁에 앉아 그녀의 훌륭한 잡채와 내가 소중히 보관해온 화이트 와인을 나누고 있었다. 선자 씨도 과부였다. 그녀의 남편은 성호를 앗아간 것과 같은 암으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에게는 성인 자녀가 둘 있었는데 둘 다 미국에 살고 있었고 성공했으며 각자의 삶으로 바빴다. 일요일마다 전화는 해요. 내가 그들에 대해 묻자 그녀가 말했다. 아주 형식적인 전화죠. 엄마, 잘 지내요? 밥은 잘 챙겨 먹어요? 약 먹는 거 잊지 않았죠? 좋은 뜻으로 하는 건 알지만 가끔은 그냥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것 같아요. 늙은 엄마 무난하기. 완료.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전화는 하네요. 나는 말하고는 즉시 그 비교에 대해 불충한 느낌이 들었다. 따님과 아드님은 전화 안 하나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거의 모르는 이 여자와 내 부엌에 앉아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다. 돈 문제, 배제, 무심한 무시, 초대받지 못한 상견례, 마침내 내 눈을 뜨게 한 신용카드 청구까지. 선자 씨는 판단 없이 들어주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동정의 소리를 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잠시 조용했다. 지금 기분은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그렇게 경계를 설정하고 나니 무서워요. 나는 인정했다. 그리고 안도감이 들어요. 또 안도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고요. 죄책감은 사라질 거예요. 선자 씨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안도감은 더 강해질 거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눈가에 웃음주름이 있고 턱에 흉터가 있어 그녀의 얼굴을 완벽하기보다는 흥미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도 제 여동생이랑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돈 문제는 아니었지만 감정적 조종이었죠. 몇 년 동안 항상 양보하고 맞춰주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제 평화를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제가 멈췄죠.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후회하세요? 그걸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걸 후회해요. 내 휴대폰이 문자와 함께 윙윙거렸다. 지혜였다. 엄마, 제발 전화 좀 줘. 무섭고 결혼식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속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비상시에 쓰라고 한 카드 썼다고 벌 주지는 마. 나는 그 메시지를 선자 씨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읽었다.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네요. 그녀가 말했다. 허락도 없이 2천만 원을 쓴 것에 대해 미안한 게 아니라 엄마를 화나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도둑질을 벌로 재구성하고 있고요. 나는 그 교묘한 표현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선자 씨가 옳았다. 심지어 사과에서도 지혜는 이야기를 조종하고 있었다. 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물었다. 은숙 씨 마음은 어떤데요? 나는 다시 메시지를 보며 익숙한 모성애적 죄책감에 끌림을 느꼈다. 지혜는 무서워했다. 지혜는 도움이 필요했다. 지혜는 미안해했다. 적어도 그렇게 말은 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밑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패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위기, 내 감정에 대한 호소, 미묘한 책임 전가, 내 사랑이 내 판단을 이길 것이라는 기대. 나는 답장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다. 잘했어요. 선자 씨가 간단히 말했다. 우리는 거의 밤 10시까지 책과 정원 가꾸기, 그리고 미망인의 기이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를 현금 인출기로 보는 자녀들과 당신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선자 씨가 마침내 떠나면서 다음날 잡채 그릇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나는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나라는 존재에 기반한 우정의 시작. 와인잔을 씻고 있을 때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다. 진우였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달랐다. 덜 자신감 있고 더 불확실했다. 오늘 우리가 좀 잘못 시작한 것 같아요. 유라랑 저 오늘 밤 걔네 집에서 지낼 건데 전화해서 모르겠어요. 얘기 좀 하려고요. 듣고 있어. 체크카드 문제 때문에 정말 망했어요. 차에 있던 동전 긁어 모아서 저녁 사 먹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분명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는 눈치였다. 내가 그러지 않자 그는 계속했다. 지혜가 정말 속상해해요. 하루 종일 울었대요. 예식장에서 전화 왔는데 금요일까지 잔금 안 내면 예약 취소한대요. 걔한테는 스트레스겠네. 다시 잠시 멈춤. 엄마,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요.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어쩌면 너희가 날 잘 몰랐던 거겠지? 우리 사이에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마침내 진우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이제 말 안 하고 살아요?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 진우야. 하지만 이제 대화는 달라질 거야.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이용당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과 같다고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엄마, 우리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네요. 아니니? 그 질문이 허공에 맴돌았다. 나는 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예전의 역학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그를 거의 느낄 수 있었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시간은 얼마든지 가져.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나를 놀라게 한 저녁의 증거들에 둘러싸인 조용한 부엌에 앉았다. 와인잔 2개, 선자 씨의 수제 잡채에 남아있는 향기, 아마도 내가 항상 받아들였던 경계 너머의 삶이 있다는 느낌.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이다. 지혜는 호소를 강화할 것이다. 진우는 다른 전술을 시도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 공동의 친구,
나를 이전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포위 공격은 목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내 바디에스에 있는 지혜의 차와 현관계단에 앉아있는 내 딸을 발견했다.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다.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있었다. 창문을 통해 보니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았다. 나는 커피와 토스트를 만들고 시간을 들여 옷을 입은 뒤 마침내 8시 30분에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지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새벽 5시부터 여기 있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좋은 아침 지혜야.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그녀는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다.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밥도 못 먹겠고요. 결혼식은 망했고 엄마가 왜 나한테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저 더 이상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을 뿐이야. 예식장이 취소됐어요. 어제 오후에 전화 왔어요. 잔금 날짜가 지났는데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녀는 새로운 눈물에 잠겼다. 2년 동안 계획했어요, 엄마. 2년? 이제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딸의 얼굴을 살폈다. 정말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31살의 지혜는 여전히 무언가를 원할 때 자신을 상처 입은 아이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 민석은 내가 아는 바로는 괜찮은 남자였는데 아마 그녀가 감정적 조종에 얼마나 능숙한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민석 씨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물었다. 민석 씨는 몰라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돈 문제에 대해 말 안 했어요. 그는 모든 게 다 해결된 줄 알아요. 엄마 제발 부탁할게요. 이번 한 번만 이거 해결하는 것 좀 도와줘요. 이번 한 번만. 지난 10년간 모든 재정적 요청에 앞섰던 그 문구. 지혜야 앉아라. 나는 성우가 몇 년 전에 만든 현관의자 중 하나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 대화 좀 하자. 하지만 네가 기대하는 대화는 아닐 거야. 그녀는 다른 의자 끝에 새처럼 걸터 앉았다. 도망갈 준비가 된 듯했다. 돈 갚으라는 얘기라면 갚을게요. 약속해요. 민석 씨랑 신혼여행 다녀와서 자리 잡으면 내가 네 상견례에 포함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게 언제였니? 그 질문은 분명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네? 상견례요? 너랑 민석 씨가 내 아빠의 죽음이 내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결정한 게 언제였냐고? 지혜의 입이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직계가족만 민석 씨 부모님이랑 누나랑. 나도 네 직계가족이야, 지혜야. 네 엄마라고. 알아요. 그럼 내 허락 없이 내 신용카드를 쓰는 게 괜찮다고 결정한 건 언제였니? 엄마가 비상시에 쓰라고 했잖아요. 결혼식은 비상사태가 아니야. 결혼식은 선택이지. 그리고 설사 비상사태였다고 해도 2천만 원은 대화가 필요한 금액이야. 지혜의 평정심이 깨지고 있었다. 알았어요.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엄마가 도와주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단어는 물리적인 장벽처럼 우리 사이에 걸렸다. 지혜는 마치 내가 외국어로 말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라니요? 나는 더 이상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야. 더 이상 내 선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더 이상 집 딸린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야. 엄마잖아요. 그래.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 엄마지. 그리고 31년간 나는 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줬어. 모든 위기와 잘못된 결정을 통해 너를 희생하고 지지하고 가능하게 해줬지. 그리고 그 대가로 너는 나를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원으로 보는 법을 배웠어. 지혜는 다시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달랐다. 화나고 좌절했다. 그래서 뭐요? 그냥 날 버리시겠다? 엄마가 무슨 중년의 위기 같은 걸 겪는다고 내 결혼식이 망가지게 내버려 두시겠다? 난 62이야, 지혜야. 내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건 만년의 각성이겠지. 내 휴대폰이 선자 씨에게서 온 문자로 윙윙거렸다. 지원이 필요하면 이따 커피 한 잔 해요. 누군가 나를 확인해주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지지를 제공하는 그 단순한 친절이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만 가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혜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어른스러운 대화를 할 준비가 되면 다시 와도 좋아. 어른스러운 대화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른스러운 대화를 원해요? 좋아요. 이게 어른스러운 거죠. 엄마는 자신을 아껴주는 유일한 사람들을 내쫓고 있는 외로운 늙은 과부일 뿐이에요. 결국 혼자 죽게 될 거고 그건 다 엄마 탓일 거예요. 그 잔인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성호가 죽은 지 4년이 지났고 그녀는 나의 슬픔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무기 삼아 나를 복종시키려 하고 있었다. 잘 가, 지혜야. 나는 일어서서 현관문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엄마,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진짜였다. 미안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무섭고 속상해서. 그리고 나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다. 지혜는 몇 분 동안 문을 두드리며 사과와 위협을 번갈아 하다가 마침내 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창문으로 그녀가 차 안에서 20분 더 앉아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마 진우나 민석 혹은 나를 설득해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 전화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오쯤 지원군이 도착했다. 먼저 진우의 전처인 수연이 왔다. 이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고 불편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은 채 현관에 섰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내가 문을 열자 그녀가 말했다. 진우 씨가 어머님께 와서 얘기 좀 해보라고 해서요. 수연아, 잘 지냈니? 아이들은 어떻고? 잘 지내요. 쑥쑥 크고요. 그녀는 몸을 뒤척였다. 저기, 제가 이 일에 끼어들고 싶진 않은데 진우 씨가 집에 무슨 비상사태가 생겼다고 해서요. 비상사태는 없어. 내가 말했다. 결과가 있을 뿐이지.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여 커피를 권하고 재정적 착취, 배제, 내 사랑과 관대함을 이용하는 패턴에 대한 진실을 말했다. 수연은 점점 더 불편해하며 들었다. 전혀 몰랐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진우 씨는 항상 어머님이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랬었지. 과거형이야. 그 사람 정말 힘들어해요, 어머님. 이혼 비용도 많이 들었고 직장 상황도. 그녀는 자신이 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흐렸다. 수연아, 너는 교사 월급으로 너 자신과 아이 둘을 부양했잖니. 진우가 힘들어한다면 그건 그 애가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곧 떠났다. 자신의 개입을 분명 후회하면서. 오후 2시, 민석이 도착했다. 지혜의 약혼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항상 나를 존중으로 대했던 사람이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 보였다. 어머님, 그가 말했다. 제가 찾아온 게 실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에게 결혼식 상황에 대해 들었고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다는 건가? 민석군? 지혜가 어머님 허락도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신용카드로 썼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혜는 어머님이 결혼 비용을 도와주시겠다고 제안하셨다고 했고 저는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만약 제가 지혜가 허락 없이 돈을 가져다 쓴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여기에 책임을 지고 진정한 뉘우침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들어오게. 내가 말했다. 얘기 좀 하자. 민석은 지혜가 모든 결혼 재정을 처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더 보태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해결되었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그는 신용카드 청구, 내 계좌에 대한 무단 접근, 재정적 의존 패턴에 대해 전혀 몰랐다. 저는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저를 걱정시키는 그녀의 몇 가지 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가끔 어머님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요. 마치 어머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거나 결혼식을 좀 더 작게 하자고 제안하면 제가 비합리적이라고 행동해요. 그가 말을 멈췄다. 이것 때문에 어머님이 상견례에 초대받지 못하신 건가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걸 알아챘나? 지혜에게 물어봤어요. 그 주말에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했다. 진우에게서 내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가족 모임에서 소외되는 패턴, 내 딸의 삶에서 불편한 존재처럼 느끼게 된 것에 대해 민석의 얼굴은 점점 더 괴로워졌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알았다면 제가 어머님을 꼭 모시자고 주장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지혜는 우리 저축을 써서 둘이서 그냥 혼인신고만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이 우리가 결혼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돈과 가족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할 수 없다면 그는 속수무책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민석이 떠난 후 나는 선자 씨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1시간 안에 와인 한 병과 중국 음식 한 봉지를 들고 왔다. 힘든 하루였죠? 그녀가 내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교육적인 하루였어요. 내가 말했다. 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저녁을 반쯤 먹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진우였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가 서두 없이 말했다. 지혜는 엉망진창이고 약혼자는 질문을 해대고 엄마는 돈 때문에 가족을 망치고 있어요. 내가 망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진우야. 나는 단지 그것에 자금을 대는 것을 거절하고 있을 뿐이야. 수연 씨랑 얘기했어요. 민석 씨랑도 얘기했고요. 엄마가 모두를 우리에게서 등 돌리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이 그들을 너희에게서 등 돌리게 한다면 아마도 문제는 진실에 있는 게 아닐 거야. 좋아요. 강하게 나가시겠다? 우리도 강하게 나갈 거예요. 엄마를 무능력자로 선언하는 걸 생각 중이에요. 그 위협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나는 실제로 웃음이 터졌다. 무슨 근거로? 갑작스러운 변화? 비합리적인 재정 결정? 엄마는 분명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높아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선자 씨는 눈을 굴리며 입모양으로 아마추어라고 말했다. 진우야.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유언장을 수정했고 변호사와 상담했고 내 자산을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된 재정적 결정을 내렸어. 내 정신 능력을 문제 삼고 싶다면 얼마든지 해봐.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수진 변호사는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훌륭한 문서를 가지고 있단다. 상대편의 침묵은 만족스러웠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우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 내가 동의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 전화를 끊은 후 선자 씨는 우리 와인잔을 다시 채웠다. 기분이 어때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인정했다. 무섭지만 또한 자유로워요. 무서운 부분은 사라질 거예요. 선자 씨가 나를 안심시켰다. 자유로운 부분은 더 강해질 거고요. 여동생과는 얼마나 걸렸어요? 죄책감이 압도적이지 않게 되기까지 약 6개월. 전화가 울릴 때마다 깜짝 놀라지 않게 되기까지 1년이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은숙 씨, 제가 여쭤봐야겠어요.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가 되셨나요? 이것이 영구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요. 내가 피해왔던 질문. 나는 내 아이들을 그들의 감정적, 재정적 안전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영원히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나는 혼자 죽을 거라는 지혜의 잔인한 말, 진우의 위협과 조종, 34년간 당연하게 여겨지고 무시당하고 배제되었던 것을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선자 씨의 우정, 자유롭게 주어진 것, 민석의 진정한 존중과 뉘우침,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에서 느꼈던 평화를 생각했다. 네, 내가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는 해가 동네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조종 시도, 내 결의에 대한 새로운 시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만큼 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발견하고 있는 바 충분했다. 3주 후 내가 정원에 있을 때 민석의 차가 내 바디스로 들어섰다. 지난 21일은 내 성인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날들이었다. 비상사태에 대한 다급한 전화도 돈이나 해결책을 요구하는 예기치 않은 방문객도 없었다. 아무도 내 집을 호텔처럼
내 은행 계좌를 공동 자원처럼 여기지 않았다. 선자 씨와 나는 아침 커피와 저녁 산책이라는 편안한 일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회사는 내 편을 들어주었다. 2천만 원의 무단 청구는 사기 가능성에 대한 기록과 함께 취소되었다. 지혜는 형사 고발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내 훼손된 계좌로부터 결혼 자금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이었다. 민석은 내 앞들길을 걸어 올라올 때 달라 보였다. 아마도 더 야위었고 확실히 더 진지해 보였다.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내가 문을 열자 그가 말했다.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아이스티 한잔 할래? 우리는 성호의 장미가 몇 년간의 내 부주의한 관리 끝에 마침내 다시 피어나고 있는 뒤뜰 테라스에 앉았다. 나는 요즘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금을 지원해서가 아니라 돌봐주기 때문에 자라는 무언가를 키우는 데서 오는 평화를 재발견하고 있었다.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민석이 서두 없이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았다. 유감이다. 유감이세요? 그 질문은 비난 없이 직접적이었다. 나는 정직하게 생각해 보았다. 네가 상처받은 것이 유감이다. 내가 말했다. 지혜가 네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유감이야. 하지만 네가 법적 약속을 하기 전에 그녀의 본색을 발견한 것은 유감스럽지 않다.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맞아요. 그가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거 받으세요. 안에는 85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가 들어있었다. 취소된 신용카드 청구액의 절반이었다. 민석군, 이건 받을 수 없어. 아니요, 받으실 수 있어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 돈의 출처를 몰랐더라도 저는 그 돈으로 이익을 받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출장 뷔페 계약금, 그건 제 결혼식을 위한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나는 수표를,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자기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젊은 남자를 쳐다보았다. 이걸 나에게 가져다 준다고 했을 때 지혜는 뭐라고 하던가? 민석의 웃음은 씁쓸했다. 지혜는 제가 여기 온 거 몰라요. 2주 전에 제가 결혼식을 취소한 이유로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지혜에게 돈과 가족 관계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했어요. 결혼식을 연기하고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죠. 그가 잠시 멈췄다. 지혜는 제가 딸의 행복을 시기하는 심술궂은 늙은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혜의 말에 대한 익숙한 따가움이 시간과 관점에 의해 무뎌졌다. 그리고 자네는? 저는 지혜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민석은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날 밤 셔츠를 쌌어요. 대학 룸메이트 집으로 이사 갔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 안도감이 들어요. 그가 인정했다. 아마 그게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겠죠? 우리는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앉아 옆집 선자씨네 고양이가 덤불 속에서 무언가를 스토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 은숙이라고 부르게. 그리고 그래.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마침내 그녀를 방임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하셨어요? 나는 부엌 식탁에 펼쳐져 있던 신용카드 명세서를 생각했다. 성호의 빈 의자,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한 작은 잔인함들의 느린 축적.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애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가 말했다. 나는 그녀가 실제로 어떤 여자가 되었는지는 무시한 채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딸을 애도하고 있었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떠난 후 나는 그의 수표를 손에 들고 테라스에 홀로 앉았다. 그것은 돈 이상의 것을 대표했다. 그것은 인정, 존중, 책임감. 내 아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선자 씨였다. 민석 씨랑은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가 여기 온 건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마침 울타리 근처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연이요. 나는 웃었다. 잘 됐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이제 안전망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현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모르는 차가 멈춰섰다.
지혜가 조수석에서 내렸고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뒤따랐다. 대학 룸메이트이겠거니 하고 나는 추측했다. 지혜는 달라 보였다. 머리는 지저분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이전 방문 때의 세련됨은 날 것에 더 절박한 무언가로 대체되어 있었다. 엄마. 그녀가 현관계단 아래에서 멈추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좋은 저녁이다, 지혜야. 안녕하세요? 나는 그녀의 동행에게 말했다. 얘는 윤희예요. 지혜가 참을성 없게 말했다. 엄마가 저한테 화난 거 알지만 이건 너무 심해요. 민석 씨는 떠났고 결혼식은 취소됐고 저는 거의 집이 없어요. 윤인에서 지내고 있잖니. 원룸 아파트에 있는 윤인의 소파요. 엄마, 저 집에 돌아와야 해요. 바로 그거였다. 그녀의 일련의 잘못된 결정과 불태워버린 다리들의 필연적인 결론.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착취했던 엄마에게로 돌아오는 것. 안 된다. 내가 말했다. 안 된다니요?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뜻이야. 네가 네 상견례에 초대할 만큼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결정했을 때 네가 그걸 분명히 했잖니. 지혜의 친구가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저는 차에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네. 내가 동의했다. 윤희는 재빨리 물러났고 성호가 수십 년 전에 설치한 현관등 아래에 지혜와 나만 남았다. 엄마 제발요. 제가 실수한 거 알아요. 실수? 내가 말을 끊었다. 지혜야, 너는 내 것을 훔쳤어. 네 약혼자에게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 네 생활 방식을 지원해 주길 기대하면서 나를 가족 행사에서 배제했어. 내가 마침내 경계를 설정했을 때 나를 심술궂은 늙은 여자라고 불렀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솔직했던 거지. 내가 조용히 말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너는 나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줬어. 지혜는 울기 시작했지만 이 눈물은 이전의 연기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진심 어린, 아마도. 혹은 내가 그냥 그 조종의 면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갈 곳이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너는 31살이야, 지혜야. 석사 학위도 있고 교사라는 직업도 있잖니. 알아서 해. 정말로 제가 집 없는 사람이 되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너는 집 없는 사람이 아니야. 선택지가 있지. 단지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야. 지혜는 손등으로 코를 닦았다.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사과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신용카드 쓴 거 미안해요. 상견례에 초대 안 한 거 미안해요. 엄마가 혼자 죽을 거라고 그런 말 한 거 미안해요. 그 사과는 텅 비게 느껴졌다. 거래처럼 전달되었다. 특권 회복을 위한 지불금으로서의 후회, 화폐로서의 미안함. 무엇에 대해 미안한 거니? 지혜야? 방금 말했잖아요. 아니, 너는 네가 한 일을 말했어. 나는 네가 무엇에 대해 미안한지 묻고 있는 거야. 그녀는 그 구분에 분명 혼란스러워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결과에 대한 후회와 선택에 대한 후회의 차이를 네가 이해하길 바란다. 들킨 것에 대한 미안함과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의 차이를. 말장난하고 계시네요. 나는 내 딸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 진실이 먼지처럼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지혜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수년간의 당연한 권리와 조종 아래 묻혀 있던 그녀의 어떤 부분이 내 평가의 정확성을 인식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우리 이제 그냥 관계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가질 수 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달라질 거야. 재정적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할 거야. 나를 자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할 거야. 만약 제가 그렇게 못한다면요? 그렇다면 네가 네 질문에 스스로 답한 거지. 지혜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할 개념들과 분명 씨름하며 한동안 서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윤희의 차로 걸어갔다. 나는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평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전화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 지혜한테 들었어요. 그가 말했다. 엄마, 이건 미친 짓이에요. 지혜는 엄마 딸이라고요.
어른의 선택을 한 어른이야. 나는 그녀가 어른의 결과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을 뿐이야. 엄마가 가족을 망치고 있어요. 아니, 진우야.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의해 망가지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는 거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우리랑 그냥 끝내시겠다? 나는 너희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끝낸 거야. 차이가 있어. 만약 우리가 변한다면요? 만약 우리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돈을 갚고 더 잘해드리면요? 내 아이들 중 누군가가 자신들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보자꾸나. 내가 말했다. 하지만 변화는 진짜여야 해. 진우야. 네가 내 자원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된 말뿐이 아니라 그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나에게 증명하는 게 아니야. 너희 자신에게 증명하는 거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됨으로써. 우리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성우의 의자에 앉아 내가 내 주체성을 되찾은 이후 몇 주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쌓아올린 삶을 내다보았다. 정원은 번성하고 있었다. 선자 씨와의 우정은 소중하고 지속적인 무언가로 깊어졌다. 나는 다시 문해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기대가 아닌 감사하는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재발견했다. 민석의 수표는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이미 내 아이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계좌에 입금되었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대표하는 것이었다. 내가 단지 의존뿐만 아니라 존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 내 휴대폰이 선자 씨에게서 온 문자로 윙윙거렸다. 오늘 오후에 일산 초등학교에서 온 그 새로운 미망인이랑 커피 약속 있어요. 은숙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기대돼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위기나 요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대화, 의무가 아닌 선택에 기반한 관계,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만큼 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미래. 밖에서는 최 여사님 네 장미가 피고 있었고 내 장미도 마침내 따라잡고 있었다. 정원에는 할 일이 있었고 만날 친구들이 있었고 읽을 책들이 있었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삶이 있었다. 포위 공격은 끝났다. 나는 내 아이들을 물리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편의를 위해 나 자신을 물리치기를 거부함으로써 승리했다. 결국 가장 큰 승리는 가장 단순한 것이었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갖는 것. 오후에 햇살이 성호가 가장 좋아하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